12번째 강의입니다. 문호개방 요구와 조선의 대응, 흥선대원군의 문호개방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과 흥선대원군 이후의 문호개방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I know that you go, my love, I think I'm yours. My dreams, like trees, I hope one day they'll grow, and I want to hold your hands when it is cold. So I wait, but you hate. You have so much to say. For you, I'm true. I have so much to do. Though you know that I'm yours, my love, I think I'm gone. My love, I think I'm gone. Well, the day is done. I'll find. And you want to say goodbye, but I'll kiss you one last time. Though I know that you go.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문호개방 요구에 대한 흥선대원군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페이지입니다. 흥선대원군의 문호개방 요구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통상을 거부하는 통상 거부 정책이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이 통상 거부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866년에 발생한 병인 양요가 그 첫 번째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서양 열강인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연해주를 차지했었던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조선 방향으로 남하를 시도하게 되자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신부들 그리고 프랑스 군대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했었죠. 문제는 천주교였는데요.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도정치 가문들이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와 연계되어져 있다는 비판을 하게 되자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를 박해하는 병인 박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병인 박해는 프랑스 선교사들과 천주교가 피해를 보게 된 사건인데요. 이를 계기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 일대를 침략해옵니다. 그 사건을 병인 양요라고 부릅니다. 병인 양요에서 양원수 장군과 한성근 장군이 강화도 일대에서 프랑스 군대를 막아냄으로써 병인 양요는 조선의 승리로 일단락됩니다. 사건이 종료되고 서양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통상 거부 정책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요. 병인 양요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이유는 문화재 약탈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외 규장각에 있었던 많은 문화재들이 프랑스에 의해서 약탈되었고요. 이러한 문화재를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여론들이 최근에 일게 되면서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제시되는 파트가 병인 양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 일대를 침략해오죠. 강화도는 서울로 들어서게 되는 한강의 입구이기 때문에 강화도 주변에서 많은 전쟁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지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까지 오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양헌수 장군의 정족산성, 강화도의 초입부에 있죠. 그리고 한성근 장군에 의해서 문수산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프랑스 함대는 더 이상 서울로 진행하지 않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물러날 때 외교장각에 보유되어져 있던 많은 문화재들이 약탈이 되는데요. 직지 심퇴요절도 그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당시 외교장각 앞을 지나가는 프랑스 군인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제국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외교장각에 있었던 의궤 등이 이때 약탈당했고 최근 들어서 의궤는 돌려받았죠. 물론 소유권은 프랑스에게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는 1868년에 있었던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인데요. 남영군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오페르트는 통상 거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과의 통상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묘수를 찾게 되는데요.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에 그 유골을 통상의 매개로 이용을 하게 되면 통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중국 외교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페르트는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가 있는 덕산도죠. 덕산도를 찾아가서 밤에 몰래 도굴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조상을 매개로 해서 통상을 거래해오는, 조선은 조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천주교를 박해했을 만큼 조상에 대한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나라였는데 오페르트는 판단착오를 한 거죠. 오페르트에 의한 도굴 사건의 실패로 조선의 여론은 통상 거부를 지지하는 여론으로 대폭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통상 거부 정책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 1871년 신미양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미양요는 5년 전 사건이 빌미가 되는데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가 평양 앞바다에 나타나게 됩니다. 표류를 하게 됐는데요. 평양 시민에게 물을 얻기 위해서 내려왔었던 미군들을 평양 시민들이 공격을 하고 제너럴 셔머노까지 불태운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제너럴 셔머노를 타고 왔었던 미군들의 마을 약탈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횡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사건을 잘 모르고 있다가 5년 정도 지나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전말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됐고 이걸 빌미로 해서 조선의 통상 요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매개로 해서 조선의 통상 요구를 해왔고요. 통상을 수용하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미스터 션샤인의 첫 번째 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 이후에 일어났었던 신미양요의 장면들이었는데요. 신미양요 역시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미양요 역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해온 사건인데요. 침입로가 보이시죠? 신미양요 때 함대가 초지진을 중심으로 해서 침략해옵니다. 그리고 여기 갑곶진이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광성보가 있는 곳이죠. 어제현 장군과 약 243명의 군인들이 최후의 결전을 진행을 하면서 미군 함대를 끝까지 지켜냈었습니다. 233명은 전쟁 과정에서 전사하게 되지만 그들의 혁혁한 헌신에 의해서 조선을 지켜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봤을 겁니다. 10만의 페르시아군을 막아냈던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의 장렬한 전투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냈는데요. 어제현의 광성진에서의 싸움 그거 못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숫자 깃발이 보이죠. 이 숫자 깃발이 당시 어제현 장군의 부대가 가지고 있었던 깃발이었는데요. 이 전투에서 미군이 도망가면서 이 깃발을 가지고 갔고요. 최근에 다시 돌려보내준 깃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신미양요 역시 어제현 장군의 목숨을 건 저항에 의해서 승리로 끝이 나죠. 흥선대원군은 병인양요에서 프랑스를 이겼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통해서 서양은 상종할 수 없는 금수의 나라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강장 우려했었던 미국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자, 이러한 승리의 결과와 서양에 대한 반감들이 결합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통상 거부 정책은 확실한 지지를 얻게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척화비가 건립이 됩니다.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 신부를 통해서 프랑스의 도움을 얻고자 했으나 천주교가 문제였죠. 천주교를 빌미로 해서 흥선대원군의 반대 세력들이 흥선대원군을 압박해오자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는 병인 박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원인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 병인 양요죠. 병인 양요는 어느 나라가 침략해온다? 프랑스입니다. 자, 프랑스의 침략인 병인 양요를 막아냈던 두 명의 장군 기억해둡니다. 한성근 장군과 양원수 장군입니다. 정족산성의 양원수, 문수산성의 한성근입니다. 병인양요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문화재가 많이 약탈됐기 때문이죠. 외교장각에서 많은 문화재를 프랑스가 약탈해 갔습니다. 1868년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오페르트라는 상인이 누구의 묘를 도굴해요?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하죠.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흥선대원군은 서양 오랑캐들은 상종하지 못할 놈들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판단을 국내 여론이 지지하게 되죠. 자, 이러한 통상거부 정책이 힘을 받고 있을 시점에 다시 미국이 침략해 옵니다. 미국이 침략해 왔던 것은 어떤 사건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지만 미국이 조선을 통상 개방하기 위해서 큰 사건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통상을 요구해오죠. 통상 허락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하겠다. 그래서 군사적 행동합니다. 어디를 침략해온다? 강화도를 침략해오죠. 강화도에서 미군을 끝까지 지켜냈던 장수들이 있죠. 누구? 어제현 장군입니다. 몇 명? 243명이죠. 이 전투에서 모두 전사합니다. 하지만 조선을 지켜내죠. 광성보에서 어제현 장군에 의해서 지켜진 조선은 확실히 그들보다 우리가 강하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통상거부 정책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워진 게 뭐다? 척화비입니다. 척화비. 서양 오랑캐들과는 통상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비석이 척화비의 내용입니다. 병인박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순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선의 개화 변화의 바람 바라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밤 yeah. 조선의 바람이 불어 변화의 바람이 불어 빗장을 풀어라 세계를 바라봐 바라바라바라바 세국의 아이콘 흥선대원군 하야후 고정의 친정 시작 문호 개방 서양과 통상 주장 박규수 오경석의 통상 개화론 일본은 운효호 무력 시위로
기러는 일본의 꼼수 정의 종주권 부인해 조선을 자주국가로 명시해 부산에 2개 항구 개방 조약 후 원산과 인천항 개방 일본이 내치 외법권 조선의 사법주권 침해 일본의 해안 침략권 조선의 영토 주권 침해 김정일 일본인 거류지 설정 일본의 표통령조의 수족의 부도 한국의 마제한 유치 일본 상작품은 먹었세죠. 흥선대원군 이후의 문호개방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입니다. 1876년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개항의 배경에는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이 작용하게 됩니다. 국내적 요인을 살펴보면 1872년 고종이 20살이 됩니다. 고종이 20살이 되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는 친정의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는데요. 친정의 요구가 터져나오는 방향은 크게 2갈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보거나 혹은 흥선대원군의 보수적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진 쪽에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으로부터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들은 흥선대원군의 정치와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고종이 20살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맞고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이었죠. 흥선대원군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 양자에서 동일하게 흥선대원군이 권력으로부터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고종은 명성황후가 부인이었죠.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들은 흥선대원군과는 달리 통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흥선대원군 시기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통상 개화를 주장했었던 박규수, 오경석, 그리고 유홍기 등의 주장을 이어받아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외적인 상황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일본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선을 개항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문효 사건이 1875년에 벌어집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작 사건이었죠. 문효 사건은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이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페리오 사건을 그대로 모방한 사건입니다. 문효 사건을 빌미로 불평등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내부적으로 근대 세계와의 연결의 필요성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인 동시에 일본의 치밀한 계획하에 그리고 조선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맺어진 조약이었기 때문에 그 의의와 한계가 분명한 조약이기도 합니다. 강화도 조약의 성격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서 우리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치밀한 계획하에 끌려서 맺어진 조약이었기 때문에 불평등한 요소가 많은 조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불평등한 요소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불평등 요소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이러한 불평등 조약을 맺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당시 맺어진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들이 이후 조선 사회를 규정하고 조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후에 조선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불평등한 요소를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4조와 7조와 10조에서 불평등 요소가 나타나는데요. 4조는 개항의 조건입니다. 3개의 항구를 열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이 3개의 항구는 철저히 일본의 필요성에 의해서 열려진 항구입니다. 경제적인 약탈에 유리한 부산지역, 일본과 가깝죠. 그리고
서울에 가장 가까운 항구인 인천을 통해서 정치적인 개입이 유리했기 때문에 인천 개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남하가 일본에게도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으로서 원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산의 개항을 요구합니다. 이 세 개 항구의 요구는 철저히 일본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조선의 이익과는 무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한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던 거고요. 두 번째 7조와 10조는 아주 중요한 불평등 요소인데 꼭 기억을 해둡니다. 해안 측량권은 쌍방에게 주어졌다면 그 불평등성이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조선에게만 적용이 됐었고요. 해안을 측량한다는 말은 조선 앞바다를 일본 배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조선의 지형지물을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침략이 용이해지도록 하는 것과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측면이 강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해안 측량권은 식민지 국가 진출의 초반부에서 적용됐던 매우 위험한 권한이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7조 꼭 기억을 해둡니다. 치외법권 별표를 쳐둡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치외법권은 영사재판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치외법권이 쌍방으로 주어진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의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치외법권을 부여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일본인들이 조선에 머물 때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조선의 법이 아니라 일본의 법에 의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반대로 가서 조선인들이 일본에 머물러 있을 때 일본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조선의 법에 따른다. 그러면 양국과 상호 간에 큰 문제 없이 교환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일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였고요. 이 문제가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범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치외 법권 요소 때문에 조선이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법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고 큰 형량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치외법권은 우리 당시 역사에 매우 나쁘게 영향을 미치게 됐고 대표적인 불평등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도 조약 전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인데요. 부속 조약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별표 쳐둡니다. 무관세 조항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관세가 없었어요. 관세가 없다는 말은 조선이 조선의 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먼저 이루어졌던 일본, 아직 산업혁명은 아니었고요. 조금 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일본의 상품과 조선의 상품이 자율경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본이 유리하겠죠. 무관세를 통해서 일본과 조선의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무역관계에서 조선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무관세를 맺게 됐던 과정은 조선이 관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고요. 일본 역시 관세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맺어졌던 무관세 조항은 조선의 경제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세를 변화시키는 관세 조항을 변화시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부분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맺어진 강화도 조약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관세 조항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요. 일본 상인이 특권을 가지고 조선에 진출하면서 국내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일본에 종속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역규칙에서 규정되어졌었던 곡물의 무제한 유출,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조선의 주식이었던 쌀을 일본인들이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싼 가격에
사들여서 일본 국내로 수출했던 겁니다. 조선의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와 동시에 조선 내부에서는 식량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조선 경제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장치가 없었던 이유는 강화도 조약의 부속이었던 무역규칙 과정에서 일본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수정하려는 작업들이 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1883년도에 약 한 7, 8년이 지난 후죠. 조선을 가장 위협했던 관세 조항을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곡물 수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만들어내는 작업까지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컸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선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과 같은 불평등 조약은 다시는 맺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조약을 체결할 때는 매우 면밀히 우리의 이익관계 그리고 향후 역사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면서 맺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강화도 조약에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민시세력 집권하면서 통상 거부 정책에서 통상 개화 정책으로 정책 전환하죠. 박규수 등의 개화론자들이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개항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됐죠. 하지만 불행히도 일본의 치밀한 계획하에서 전개됐던 운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강제와 같은 요구가 반영이 된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불평등한 요소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하지만 근대적 조약으로서 역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불평등 요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이 결정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을 했고요. 치해법권의 경우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주범을 처벌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녹색은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포함된 내용이고 하늘색은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식의 유출 방지 내용은 무역규칙, 나중에 통상장정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불평등한 요소가 작용이 됐고 이후 조선의 변화에 크게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 중에서 곡식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다라는 부분, 녹색 요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하늘색입니다. 곡식의 수출 제한이 없고 관세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쌀이 일본에 통제 없이 넘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곡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백성들이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둡니다. 학습활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일본과의 조약 이후에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도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대표적인 나라 미국 기억해둡니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은 나중에 개화정책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최혜국 대우 있죠. 별표를 쳐둡니다.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화정책할 때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혜국 대우는 어디서만 나온다? 미국과 맺은 조약에서만 나온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말씀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평가. 강화도 조약에 대한 평가는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가 되죠.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강화도 조약의 어떤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를 하면 조금 더 평등한 조약이 될 수 있을까? 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활동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좋은 말이기는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구는 일본이 보다 수월하게 조선을 침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조정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이 추가되면 좋겠죠. 일본이 조선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 혹은 군사적으로 침범했을 경우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간섭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핸디캡을 준다라는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면 실질적으로 조선이 자주국가로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일본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항 항구는 조선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고 조금 더 평등한 강화도 조약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거나 혹은 내용 중에 불필요한 것들이 삭제되면 좋을 것인지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